부산 해운대구 오동에 사는 63 방윤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편 권영택의 정년퇴직 축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잡채를 볶고 육전을 부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어머님, 주문해서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수고한 사람인데 엄마가 직접 해줘야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63세.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손등에는 나이가 새겨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세월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오후 6시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택의 동료 교사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승빈이까지. 축하합니다. 교감 선생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형택은 환한 얼굴로 답례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익숙했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른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괜찮아. 유진이는 나가서 손님들이나 챙겨. 에이,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연신 웃음을 지으며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문자 하나 보내. 유진아, 준혁이한테 문자하니? 아, 네. 오빠가 회사에서 빨리 못 오니까. 그때 거실에서 아들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와 있는데 누구한테 문자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뭐, 친구들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음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동료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도 승빈이를 돌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유독 시아버지 옆에 자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물 드실래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한 건데. 아버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효심이 참 깊네.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잘 따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밤 9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승빈아, 이제 가야지. 장난감 챙겨. 며느리가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핸드폰? 어디 뒀는데? 아까 부엌에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찾아봐. 며느리는 부산하게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리번거리다 식탁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 승빈이가 보였습니다. 승빈아, 뭐하니? 할머니, 이거 엄마 거예요. 승빈이 손에 며느리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승빈아. 그거 엄마 핸드폰인데 왜 갖고 놀아? 반짝반짝해서요. 저는 승빈이한테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갖다 주려고요.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내일 낮에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핸드폰에 아버님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택이 보낸 거네. 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나 보다. 그런데 왜 오늘 못 봐서 아쉬웠다는 거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대화창 미리 보기가 더 보였습니다. 아버님, 아까 옆에 앉았을 때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았어. 더 가까이서 맡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이게. 어머님, 핸드폰 찾으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승빈이가 갖고 놀고 있더라. 아이고, 승빈아. 엄마 핸드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짧은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그래.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피곤해서 그래. 그럼 빨리 쉬세요. 저희는 갈게요. 오빠, 우리 가야지. 며느리는 승빈이를 데리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내일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제가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음식 맛있었어. 응. 나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잘게. 남편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내가 내 옆에 앉았을 때 향수 냄새 너무 좋았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교감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 원칙과 도덕을 가르치던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던 모습, 며느리가 부엌에서 몰래 문자하며 웃던 모습, 며느리가 핸드폰 찾았을 때 보였던 그 짧은 당황. 설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지. 하지만 어떡해요? 며느리 핸드폰을 다시 볼 수는 없고, 남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착각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최동식? 30년 전 제가 은행 텔러로 일할 때 지점장님이셨던 분.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 형택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 주셨던 분. 그 후로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분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저 객관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식 씨, 저 유나예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내일 낮에 봬요. 해운대 카페에서.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 끼워진 금반지가 거실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35년 전 결혼할 때 받은 반지.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빛이 조금 벗겨진 곳이 보였습니다. 도금이 벗겨진 자리에서 하얀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묻은 건가? 안이 까진 거잖아. 이게 가짜였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반지가 가짜였던 건 아니면 처음부터였을까요?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소리였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알게 되겠지.
내가 착각한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35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해운대 카페에서 최동식 씨를 만났습니다. 유나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동식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식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에 떠있던 메시지, 아버님이라는 발신자, 그 내용들, 잠깐만요. 동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혹시 그게 농담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며느리가 시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어떻게요? 며느리 핸드폰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남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를 조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나 씨, 일단 진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유나 씨도 마음 편히 주무시죠. 만약 오해라면 안심하시면 되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TV 드라마에서처럼 탐정을 고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일단 남편분 핸드폰이랑 통장부터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 핸드폰이요? 네. 비밀번호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저는 볼 일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 깨달았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었을까? 통장은요? 남편 통장은 제가 관리했어요. 월급 들어오는 통장이랑 적금 통장. 근데 작년부터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동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씨,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유독 다정한 것. 남편이 며느리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 남편이 일요일마다 산책 간다며 혼자 나가는 것. 며느리가 쇼핑 간다며 승빈이를 맡기고 나가는 것. 그 시간에 둘이 만났던 건가? 유나 씨, 일단 오늘부터 조금씩 관찰해 보세요. 남편분이 언제 나가시는지, 며느리가 언제 나가는지, 혹시 겹치는 시간이 있는지. 네. 그리고 혹시 집에 남편분 서류나 카드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알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동식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무서우시죠? 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유나 씨는 강한 분이에요. 예전 은행에서 일하실 때부터 알았어요. 유나 씨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야. 서랍 안에서 카드 영수증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호텔 영수증, 꽃집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또 일요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해?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뭐해?
남편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영수증을 재빨리 서랍에 밀어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깜짝이야. 당신 돋보기 안경 찾고 있었어. 아까 여기 뒀다고 했잖아. 안경은 침대 옆에 있는데?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TV 보고 있을게. 빨리 나와. 응, 금방 갈게.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슬아슬했어. 하지만 확인했습니다. 영수증들. 일요일마다 호텔과 레스토랑.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동식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송정 해변 카페였습니다. 영수증 사진 찍어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동식 씨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유나 씨,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일요일에 남편분이 나가시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요? 남편을 미행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63세 할머니가 남편을 쫓아다닌다니.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차로 같이 가시죠. 동식 씨가요? 네. 유나 씨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절 도와주는 건 옛날 전 직장 상사라니요. 고마워요, 동식 씨. 천만에요. 유나 씨는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산책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5분 후,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한 곳에서 동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네요. 저 검은색 소나타. 동식 씨의 차가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3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가 해운대 한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저기, 저 아파트는 아시는 곳이에요? 며느리가 친구가 사는데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따라갈까요? 동식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광안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끝까지 봐야죠. 우리는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유나 씨, 앉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동식 씨가 로비 소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믿었던 사람, 3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며느리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제 며느리와 물들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울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동식 씨, 네. 이제 알았어요. 확실하게. 이제 뭘 해야 하죠? 동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호텔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온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 준혁아, 엄마가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 유진아, 승빈이 옷 좀 사뒀어. 입혀봐. 모두가 평소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은행에서 떼어왔습니다. 며느리 SNS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동식 씨는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앞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승빈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12건, 문자 내역 캡처 47건, 만남 날짜 기록 18회, 통장 이체 내역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이제 충분해. 저는 동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나 씨, 이제 언제 공개할 건지만 정하시면 돼요. 동식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저 이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요? 좀 전에 들어왔어. 그래 와. 잠시 후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명품을 두른 한 여자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제 사돈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안사돈, 안녕하세요. 같이 오시는지 몰랐네요.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죠? 갑자기 어쩐 일로? 아, 그냥 유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가 사돈댁 근처에 왔으니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차 좀 끓여올게요. 부엌으로 가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쉿! 나중에 얘기해.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차를 들고 나가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요즘 같은 날씨엔 혈압도 조심하셔야 하고. 네, 고마워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저를 훑쳤습니다.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간 후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유독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승빈이 보러 왔어요. 어머님, 반찬통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건데. 저는 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뭘 기대한 거지?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아니, 유진이가 엄마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하던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그래요? 유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준혁아,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걔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로 몰아가려는 거야. 저는 급히 동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식 씨,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 씨, 며느리 쪽에서 눈치챈 것 같네요.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병원 가세요. 정신과 아니고 신경과. 치매 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진단서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알겠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나이보다 인지 능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진단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가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사돈 어른이? 네. 오랜만에 같이 식사 한번 하세요. 저희 아빠가 좋은 식당 예약했대요. 왜 갑자기?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토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남편, 며느리, 아들, 손주, 그리고 저. 바깥 사돈은 오랜만에 뵙는 거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오랜만입니다, 사돈어른. 그러게요. 건강하셨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예, 저 멀쩡한데요. 유진이가 그러던데요.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깜빡깜빡 하신다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서요. 어제도 같은 말씀 3번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머님 약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뭔 약? 이라고만 하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다짜고 친 거구나.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테이블 위에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준혁이가 전화해서 그러길래 어제 신경과에서 검사받고 온 거예요. 인지 능력 정상. 치매 소견 전혀 없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승빈애미야, 나는 내가 왜 자꾸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잘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 다 알고 있어. 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다 알아.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는 일어나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동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레스토랑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며칠 후 동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동식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아 씨, 이거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뭔데요? 변호사 선생님이 확실한 증거를 만들자고 이런저런 조사를 더하자고 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카락 부탁했던 걸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게 뭐예요? 승빈이 DNA 검사 결과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재판에 필요할까봐 미리 해놨대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대상 권승빈 5세, 비교 대상 1 권준혁 생물학적 부추정, 결과 부자관계 아님 친자 확률 0%, 비교 대상 2 권영택 생물학적 조부 추정, 결과 부자관계 확인됨 친자 확률 99.98%.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빈이가 준혁이 아들이 아니라 형택 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 승빈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일부러 네, 계획적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진 거예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윤아 씨 괜찮아요? 동식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그건 윤아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준혁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착한 우리 아들. 밤낮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사는 아들. 그 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 둘이 왜 집에?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한다니까. 준혁 엄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알면 어때요?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야. 레스토랑에서 봤잖아. 저 여자 뭔가 준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부산 외곽의 요양원. 거기 원장이 내 후배야. 요양원이요? 응. 거기로 보내는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가실까요? 멀쩡하신데. 치매 진단서 위조하면 돼. 내 후배가 도와줄 거야. 가족이 원하면 강제 입원도 가능하대. 그럼 준혁이는요? 준혁이는 내가 설득할게. 엄마 건강이 안 좋으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하면 그 순한 놈이 뭘 알겠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최고예요. 그럼 어머님 재산은요? 위임장 받아놓으면 돼. 내 명의로 다 정리하고.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두 사람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둬버린다고? 강제로? 제 재산까지 빼앗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크게 열며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얼른 떨어져 앉았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방금요. 유진이도 왔네. 승빈이는? 오빠가 오늘 데리고 있어요. 어머님께 드릴 거 있어서 잠깐 왔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 한약 지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웬 한약? 그냥요.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이 한약에 뭐가 들었을까? 고마워. 잘 먹을게.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약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식 씨,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 씨, 위험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피하세요. 혹시 친척 집이나 갈 데 있으세요? 친척은 다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럼 제 집으로 오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하지만 유나 씨,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유나 씨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요양원에 끌려가기라도 하면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동식 씨 집으로 가지는 않을게요.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호텔이요. 해운대 그 호텔. 남편이랑 며느리가 자주 가던 그곳. 왜 하필? 거기서 마지막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통장, 그리고 지난 2달간 모은 증거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러 나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응, 알았어. 남편은 관심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어요. 시작하죠. 호텔 방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이틀째 되는 날 아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친구 집에 있는데. 언제 들어오세요? 아빠가 엄마 찾으세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오늘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가족회의 하자는데. 가족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무슨 회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엄마, 혹시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알았어. 저녁 때 갈게. 전화를 끊고 동식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작됐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래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아니요. 혼자 가야 해요. 괜찮아요. 전 준비됐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오후 6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까지. 사돈은 왜? 엄마 오셨어요. 준혁이가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요즘 이상해. 솔직히 말해봐.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나 멀쩡한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다 걱정돼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뭐가 걱정인데? 어머님 건강이요.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세요. 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저번에 식당에서도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고, 이번에도 갑자기 친구 집에 이틀씩 묵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친구 만나는 게 이상해?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이 요즘 이상한데 전화하고 다니던데. 무슨 소리야? 변호사 사무실, 사설탐정, 병원. 왜 이런데 연락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전화 기록을 조사했어? 그게 개인 사정이야. 개인 사정? 부부인데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 사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다 이해해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빨리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치료? 난 아픈 데 없는데?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 물어봤어. 당신 증상이 초기 치매 증상이랑 비슷하대. 의심 많아지고 피해망상 생기고. 피해망상? 응. 가족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 요즘 딱 그러잖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봐요. 검사만 받아보는 거예요. 난 이미 검사 받았어. 이상 없다고 나왔어.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 병원 말이야? 당신 혼자 가서 멋대로 받은 검사? 그건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야. 뭐? 제대로 된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내가 아는 원장님한테 부탁했어. 거기서 며칠 입원해서 검사 받으면 돼.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이에요. 부산 외곽인데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거기서 푹 쉬시면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요양원이야. 저 사람들이 말하던 바로 그곳. 싫어. 난 안 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고집이야? 당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소린데. 난 안 아프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증상이 심하시네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여기 동의서야. 서명만 하면 돼. 2번 동의서. 난 서명 안 해. 왜? 난 멀쩡하다고. 왜 자꾸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 오빠 미안하지만 어머님 좀 말려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무슨 소리야? 오빠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잖아요. 혼자 외박도 하시고 이상한데 전화하고 이러다 큰일 나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혁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해. 저는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계산적인 미소,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의 눈. 준혁이는 정말 모르는구나. 자기 아내와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너, 엄마 믿지? 준혁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랑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할 순 없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TV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CCTV,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 며느리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웃는 장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자 내역 캡처본들. 아버님,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유진 저도요. 근데 준혁이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아버님 걱정 마. 그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어머님이 조작한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이건 승빈이 DNA 검사 결과야.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승빈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 아들이야.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야. 며느리가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들어봐. 이건, 닥쳐.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승빈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주녀가, 대답하라고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승빈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물컵이 깨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버지랑,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랑 그런 짓을 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오빠랑은 임신이 안 됐잖아.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 아이를 가져?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난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 오빤 그걸 해줄 수 없고, 그게 뭐가 나빠? 아들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 대단하네. 정말.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변명은 뭔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뭐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엄마는 재미없는 여자야. 35년 동안 똑같이 살았어. 아무 변화도 없이. 나는 지겨웠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거야? 유진이는 달랐어. 젊고 예쁘고 나를 남자로 봐줬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돈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딸이 뭘 하는지. 나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며느리를 부추긴 거 다 알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시켰어요. 우리 딸한테 잘 살라고. 뭐가 나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니 불쌍하네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경찰 부를게요. 경찰?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이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잖아. 내 남편한테 얼마 받았어? 5천? 1억?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당신은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법상 배임과 재산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 당신이 유진이한테 준 돈 다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나 여보 아니야. 이제 남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야. 변호사가 준비해놨어. 당신 서명만 하면 돼. 만약 내가 안 하면? 재판 가지. 증거는 충분하니까 어차피 내가 이겨. 위자료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반으로 나눠. 아니, 당신이 유진이한테 준 돈 생각하면 내가 더 받아야겠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랑 아들을 속이고 며느리랑 바람 피우고 손주가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승빈이한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재미없는 여자라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디서 싸지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매 순간 우리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거잖아. 혼자 잘난 척, 도덕적인 척 다 하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녀가,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엄마, 너도 빨리 정리해. 이혼해. 그리고 내 인생 다시 살아. 승빈이는, 승빈이는 어떡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빈이, 제가 손주라고 믿었던 아이. 하지만 사실은 남편의 아들인 아이. 그건 법원에서 정하겠지. 친권은 누가 가질지.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갈게. 어디 가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넌 알 필요 없어. 현관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같이 한 세월이 있잖아. 그 35년이 거짓말이었잖아. 하다못해 내 손에 끼워준 금반지도 가짜더라.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이 언제인데?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결혼하고 1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놔줘. 우리 끝이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집, 제가 정성껏 꾸몄던 집, 가족들과 웃었던 집,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동식 씨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저는 차에 탔습니다. 다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동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유나 씨만을 위한 인생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5년의 인생이 저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도 끝났습니다. 재산의 70%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30년간 모은 비자금까지. 저는 이제 10억이 넘는 돈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유나 씨, 커피 나왔어요. 동식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제 전화 왔어요. 이혼 절차 거의 다 끝났대요. 다행이네요. 승빈이 친권은 유진이가 갖게 됐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승빈이, 아무 죄 없는 아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알게 되겠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준혁이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대요. 잘 됐네요. 준혁이는 아직 젊잖아요. 네. 근데 가끔 미안해요. 제가 폭로하는 바람에 아들이 상처받았잖아요. 동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였어요. 그리고 준혁이도 이제 알잖아요. 진실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승빈이의 웃음소리, 준혁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심지어 형택이 아침마다 여보, 밥 먹으라고 하던 그 목소리까지. 35년 긴 세월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순간들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배신은 배신이니까요. 저녁 무렵 동식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이혼, 복수, 다 폭로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반반이에요. 반반? 복수는 통쾌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시원했죠.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했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하지만
그 다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동식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35년을 버린 건데. 때로는 생각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승빈이를 손주로 믿고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인 척하고 그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불행이었겠죠. 거짓 속의 행복이니까. 아마 오래 못 갔을 거예요. 속에 불이 나서. 우리는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식 씨, 네, 고마워요. 제가 도와달라고 한순간부터 계속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35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돼서. 무슨 말? 동식 씨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나 사실 예전 우리 같이 일할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동식 씨, 유나 씨가 형택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당신을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죠? 근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안 우스워요. 저는 동식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그럼 조금만 천천히 가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식 씨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식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받았던 가짜 금반지. 도금이 거의 다 벗겨져서 이제는 흰색 금속만 남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덩. 작은 물소리와 함께 반지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간의 거짓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식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줄래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중간에 꽃무늬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금이에요. 깨물어봐요. 하. 남은 평생 당신한테 진실할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식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햇빛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진짜 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식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형택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유진이도 떠나고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승빈이는 가끔 준혁이가 사진을 보내줍니다. 잘 크고 있다고. 가끔은 그립습니다. 가끔은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식 씨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우리 내일 뭐 할까요? 글쎄요.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하고. 평범하네. 평범하죠. 근데 그런 평범한 게 좋아요.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느낌. 나도. 동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금빛. 제 인생처럼.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유나 씨는 63세의 나이에 모든 걸 뒤로하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고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면 유나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셨을까요? 유나 씨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